안녕하십니까. 보다가다 북카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요. 잠깐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책을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빈곤의 종말 이 책이 끝나고 나서 다음번 팟캐스트 우리 북카페 시간 때는 요 윌리엄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국제협력과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광고를 좀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또 동렬 씨, 형원 씨 또 오랜만에 뵙죠? 네. 그러게요. 볼 때마다 반가워요, 너무. 기다려줘요, 이 시간이 저는 막. 저도요. 오랜만이에요. 대답 없으시군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허공에 있는 경제 사다리를 어떻게 오를 것인가, 어떻게 밟고 오를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했었는데요, 같이. 다시 오늘 빈곤의 종말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은 역시 그 허공에 있는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또 다른 사례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책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죠. 네, 워낙에 내용이 또 많고 네. 방대하기 때문에 네, 2부로 이게 커버가 가능할지 네. 일단 덤벼볼까요? 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화이팅. 예. 네. 그러면 이 우리 빈곤의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야 할 것인가? 그게 오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네. 예. 네,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통해 우리가 안 사실은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거나 취약하며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단지 그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제프리 삭스는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구 세계, 특히 부자 나라의 원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요. 이 발전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공적 개발 원조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대외 원조, 또 공적 개발 원조.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정확히 무슨 의미냐?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청취자분들 가운데도 계시고 네. 또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요거를 우리 동렬 씨가 조금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감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을 보자면요.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나서 이제 1940년대 후반 이제 네. 미국의 마셜 플랜을 시작점으로 해서 예, 국가와 국가가 서로 이제 돕고 또 발전을 돕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났는데, 이를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죠. 이제 IDC라고 하는데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제개발 협력 IDC의 그 초기에는 각 국가의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공적인 영역 간에 이제 그 원조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를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우리 오다가다 그 ODA입니다. 네. 네. 오다. 저 ODA가 그 ODA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치가 저치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적 개발 원조는 ODA라고 하는데, 이제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의 약자로서 이제 오다라고들 흔히 쉽게 부르죠. 네. 네. 이 오다를 세부적으로 또 따지자면요, 유상원조랑 무상원조 두 가지 측면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유상원조는 말 그대로 대가가 있는 그런 도움입니다. 네. 내가 돈을 빌려줄게, 네가 한번 이걸로 사업을 해봐, 그리고 능력이 되면 다시 갚아, 이런 그런 느낌이랄까요? 차관 형태로 네. 제공되는 쉽게 생각해서 국가 간의 차관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획재정부, 기재부 산하의 한국수출입은행 EDCF라고 하는데, EDCF가 이 역할을 맡고 있고요. 또 무상원조는 이제 대가가 없는 지원, 네. 흔히들 이제 해외 봉사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러한 류의 활동들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은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코이카, 예.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데, 예. 코이카가 이제 외교부 산하에서 이제 무상원조를 전담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단순히 그런 봉사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 각각에 알맞는 적절한 발전 모델을 컨설팅 해주고, 예. 네. 또 물적 지원, 인프라 지원, 의료 지원 여러 가지 원조 활동을 네. 또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 밖에도 PPP라고 해서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의 약자인데 PPP라고 해서 민간 협력이라고 하는데 민간 협력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또 이제 계속 개발 원조의 흐름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공의 영역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는 민간의 영역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정부 기관인가 이런 비정부 기관의 그런 업무 공조를 통해서 뭔가 효용성과 파급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 중 정확한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셨다면 확실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동렬 씨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이 오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명료했죠, 완전. 네, 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예. 그 오다 가다 북카페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오늘은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제프리 삭스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 동안 아프리카 경제 자문관을 하게 되었고 감별 진단을 통해 아프리카의 문제점을 바로 보게 되었죠. 네. 아프리카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아프리카의 오랜 위기가 만연하게 있는 그 부패와 잘못된 통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네. 저번에 뭐 콤프라도르 외판자본 또는 뭐 배드 거버넌스로 대변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미국 토크쇼의 진행자인 빌 오라일리가 이렇게 아프리카는 부패한 대륙이고 혼돈 속의 대륙이다. 우리는 그곳에 많은 원조를 보냈지만 적재적소에 배달할 수 없다. 돈이 강탈당한다. 정부가 정말로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고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도움을 직접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조를 주는 뭐 일부 서구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일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견해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쁜 통치 구조를 비판하기 전에 서구가 아프리카에 한 일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비판이라면 비난에 가까운. 네. 300년 이상의 노예 무역에 이은 야만적 식민 통치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한참 그 제국주의 시대일 때 그리고 민족 집단 간의 끊임없는 내전을 유발시키는 데 많은 동기를 부여했죠.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막 뭐 폭력적이고 부패한 정권을 지속시키는 더러운 개입도 했었어요. 막 인터벤션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뭐 경제적, 정치적인 개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프리카 이렇게 세계 지도 보면 아프리카 대륙 어떻게 보이세요? 좀 각을 잡고 있죠. 나라들끼리. 예. 완전 이렇게 두부 뭐 잘라놓은 것처럼. 네. 마치 자로 잰 것처럼 국경선이 그어져 있죠. 사실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 서로 다른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한참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국에서 식민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자로 잰 듯이 국가를 나눴죠. 아, 그러니까 그 식민 지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경을 그냥 자대고 그었군요. 네. 이런 역사적 배경 또한 내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쁜 통치 구조가 빈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사실 1980년대, 90년대 이때 많이 두드러졌어요. 그러니까 왜 나타나냐면요. 1980년대 아프리카랑 남미 등에서 경제 위기가 휩쓸었습니다. 맞아요. 네, IMF의 압박으로 구조조정을 이행했는데 아프리카는 경제 회복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됐죠. 네, 맞습니다. 네, IMF의 구조조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게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아프리카랑 남미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탔으니까 당황을 했겠죠. 그렇겠네요. 많이 당황스럽겠네요. 네, 그래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왜 아프리카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지? 우리 이론대로라면, 우리 예상대로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분석을 했다는 게 그게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씀이죠. 그런 생각이.
아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집중을 다시 이거는 해야겠군요. 네. 다른 네. 건데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네. 새롭게 주장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네. 그 워싱턴 컨센서스는 네. 구조 조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식 서구 자본주의 모델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왜 그런지 분석을 한 거죠.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아프리카의 통치 구조, 뭐 정부 부패, 커럽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계획은 완벽한데 너네가 잘못 이행했기 때문에 너네의 잘못된 그 통치 구조 때문에 이렇게 악영향이 나타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사실 이게 분석이라기보다는 책임 전가에 더 가까운 네, 그렇죠.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한마디로 구조조정책은 문제가 없다. 너네 아프리카 정부가 부패한 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아프리카도 똑같이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함정인 거죠. 네. 서구가 아프리카에서 하지 않은 한 가지가 딱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글쎄요. 축구? 죄송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아프리카 장기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미국 아까 마셜 플랜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마셜 플랜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프리카가 냉전 체제에 어떤 이념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 진영의 사람 그런 국가들을 자유진영과 자유진영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 회담에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독립국가에서는 우린 제3세계다 이렇게 표명을 했죠, 입장을. 네, 맞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네. 비동맹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사회주의의 위협이 다가올 국가도 아니고 또 우리 편의 사회 국가도 아니니까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딱히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정서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또 없었겠네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런 대외 원조는 자기 국가, 그 공여국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립적인 의미로 선포했던 제3세계가 정말 제3세계가 되어버렸어요. 네. 다른 의미에서. 참 그게 좀 유감스러운데 하여튼 85년에서 95년 이 10년간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삭스가 간별 진단을 통해서 알게 된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에이즈와 말라리아를 비롯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네. 이런 질병들이 좀 정말 빈곤의 덫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했죠. 그 말라리아나 에이즈는 그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어떤 병인지는 봐왔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병하거나 그러진 사실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체감하기에는 좀 네. 많은 간격이 있는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그 간극이 있는 그런 병들인데 네. 이제 그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제 에이즈가 많이 발생을 했다가 이제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상당 부분 네. 또 그렇게 약간 치료 가능한 병으로 예전에는 제가 되게 무섭고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치료 가능한 병, 회복 가능한 병으로 그렇게 또 인식되고 있더라고요. 네, 통제하에 두고 이제 어느 정도 두시는 뭔가 마치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원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제 통제하에 뒀다 너희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에이즈도 즉 같은 열대 지역이죠 아프리카와 네. 같은 열대 지역인 인도의 9배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전파력과 또 세계 다른 곳보다 한 자릿수만큼 높은 아프리카 에이즈 감염률은 이제 일상적인 재난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의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렇군요. 사실 이런 아프리카의 질병과 또 죽음이 경제 발전 능력에 결핍을 불러온 그런 뿌리 깊은 원인이 아니었을까 제프리 삭스는 생각하게 됐죠. 또 제프리 삭스가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던 그 시절에 또 선진국이 아프리카 말라리아와 에이즈 퇴치를 위한 지원 금액이 이제 각각 수천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수천만 달러가 개인으로서는 좀 되게 크게 느껴지지만 또 이쪽 규모에 있어서는
범국가적인 그런 규모에 있어서는 약간 그렇죠. 그렇게 보면 미흡한 그런 비용이죠. 네, 국가 차원으로 봤을 때는 예. 네, 제프리 삭스는 세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기금 조성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에이즈 및 말라리아를 비롯한 질병의 퇴치가 UN 새천년 개발 목표의 6번째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렇게 중점적 거의 제가 지난번에 2013년에 NDG 리포트를 봤거든요. 근데 거의 그 목표치는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런 것도 다 삭스의 노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훌륭하군요. 네, 아프리카 통치 구조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바로 진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제프리 삭스 같은 경제학자들의 뛰어난 감별 진단이 그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야 빈곤 퇴치가 될 텐데 그 제프리 삭스는 사실 말라리아와 빈곤의 관계에 집중을 했죠. 가난한 나라들이 말라리아와 싸울 수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예방책이나 아니면은 뭐 치료책이나 이런 네, 맞아요. 예, 이런 게 없어서 말라리아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것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라리아 막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말라리아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말라리아가 극단적 빈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데 몰두했었죠. 네. 이제 모기 스프레이, 뭐 살충제 이런 걸 뿌리거나 뭐 방역을 하거나 또 모기장을 치면 말라리아 전파를 상당히 또 감소시키고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라리아가 빈곤을 발생시키는가는 일단 말라리아에 걸리면 직장 또 학교 이런 그런 네. 작업 환경 속에 이제 장기 결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말라리아에 반복해서 걸리는 아이들은 이제 또 만성 빈혈과 또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된다고 해도 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병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쇠퇴해져서 이제 또 죽기까지 하는 거죠. 아, 다시 모기한테 물리면 또 걸릴 수 있는 게 말라리아군요. 한번 치료였다고 해서 네.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네. 면역 체계가 갖춰져서 다음번에는 또 걸려도 이제 안 걸려 이런 게 아니라 반복해서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또 말라리아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많이 죽을 경우에 또 부모들은 보상 심리로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많으니까 이 아이한테 달려드는 모기도 처리해주고 저 아이한테 달려드는 모기도 막아주고 막 이렇게 동시에 여러 아이를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또 말라리아에 다 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빈곤이란 파멸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충제와 모기장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아프리카에도 똑같이 공급한다면 뭐 말라리아가 완전 제거는 안 되겠지만 말라리아에 의한 사망자 수는 줄일 수 있겠죠. 네. 이 빈곤의 종말 책이 나오기 전에 그 당시에는 선진국 지원이 미미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현재 말라리아 개선 프로젝트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바로 어제 2014 UN MDG 리포트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 그 리포트에 따르면 90%의 가정에서 모기장을 보급받았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와 살충제 보급 또한 늘어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한 몇백만 인구는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도. 그리고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죠. 이제 IMF와 또 월드뱅크는 이제 좀 업무가 과중한 나머지 굉장히 과중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말라리아에 관여할 그런 시간이 좀 적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프리 삭스처럼 현지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정확한 투자를 한다면 이제 아프리카 경제 빈곤 함정을 깨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사례는 좀 거꾸로인 것 같아요. 도와주려고 굉장히 말라리아 문제 중요성 인식하고 이제 미국에서 엔모 NGO에서 이제 UN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모기장을 대량으로 아프리카에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 모기장이 말이죠, 공짜로 계속 양질의 모기장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살충 처리까지 된 모기장이거든요. 예.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프리카 현지에서 이 모기장을 생산하던 3대 빅3 네. 빅3 모기장 기업이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물론 여기서 생산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질이지만 메이드 인 USA가 찍힌 그 제품을 공짜로 나눠주는데 돈 주고 이걸 누가 사겠어요. 게임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사실상 현지의 뭔가 수요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그 자기가 활동을 했을 때 어떠한 파급 효과가 미쳐질지까지는 미처 돌아보지 못한, 미처 살펴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기장이 너무 많이 보급되는 나머지 이제 뭐 이장, 추장 뭐 이런 사람들이 창고에 이거를 묵혀놓고서 뭔가 화폐 비슷한 개념으로다가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모기장인데 뭐 옷이라든가 고기 잡는 그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용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예. 웃지 못할 사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프리 삭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지인들의 그 수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명한 그런 처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모기장 보급 또 살충제 이런 걸 통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제프리 삭스의 노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료 씨가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이런 이제 선진국들의 어떤 원조가 본의 아니게 그 현지에 있던 영세한 상공업자들에게 네. 어떤 피해를 주고 문을 닫게 만드는 일은 없었는가 하는 궁금증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좋은 뜻으로 이제 뭐 신발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현지에는 신발업자가 저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뭐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 T사의 신발. 네, 예를 들면 네. 유명한 남미의 그 패션으로 유명한 T사가 그쵸, 그쵸, 그쵸. T사. 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네, 네. 디자인이 예쁘죠. 뭐 그 정도 디자인 동대문 가도 충분히 예쁜 디자인 많은데.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나중에 또 우리가 네, 한번 나중에 또 토론해보면 말씀 네. 나눌 기회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시 2000년 9월 뉴욕에서 열린 밀레니엄 유엔 총회에서 147개국 정상은 전 세계적 협력을 통해 극단적 빈곤과 질병, 환경 악화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으로 맞서 싸우자는 새천년 개발 계획 즉 MDG의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윤혜원 씨, 새천년 개발 계획 즉 MDG가 도대체 무엇인지 청취자들한테 좀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MDG 새천년 개발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뭔 소린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새천년 개발 목표 MDG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유엔에서 2000년에 채택한 의제입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貧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약속인데요. 총 8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8가지 목표를 딱 읊으면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그리고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 능력 증진, 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 보건 증진, 에이즈와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네, 이 8가지 목표를 이렇게 수립해 보았는데요. 이제 당장 내년이면 또 기한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최근에는 MDGs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고요. 리우 플러스 20에서 이제 또 포스트 2015라고 해서 새로운 2015년부터의 그런 전 지구적인 노력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런 화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스트 2015의 방향성은 기존의 이제 1차원적인 또는 2차원적인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기장 사례처럼 네. 그런 뒤에 이면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당장의 그런 효과만 생각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 지속 가능성을 조망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MDGs에 맞추어서 SDGs라고도 또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네, 2002년 3월 멕시코에서 도출된 몬테레이 합의에서는 선진국이 국내 총 생산의 0.7%를
ODA에 사용한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몬테레이 합의가 그 대외 원조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개최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여전히 전 세계 평균 원조액은 GNI의 0.3%에 불과했고 미국은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대지만 GNI 대비로 봤을 땐 몬테레이 동의에 훨씬 못 미칠 뿐더러 세계 평균보다 낮은 0.18% 가량이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 9.11 테러 그 2001년이었던가요? 발생했던 네, 게? 2001년 9월 11일. 네,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전 세계에 그 있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눈앞에서 거대한 빌딩이 붕괴되고 또 그로 인해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었는데요.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자기의 모든 것을 테러를 뿌리 뽑는 데 바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죠. 토머스 프리더먼 같은 경우는 그런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의 계시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프리 삭스는 테러리즘이 세계가 직면해 있는 유일한 위협은 아니고 또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노력 그리고 자원과 생명을 테러리즘에 대항한 투쟁에 쏟으면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방치해둔다면 이게 더 큰 문제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네. 한번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볼 텐데 9.11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선 3,000명입니다. 3,000여 명이 이제 사망했고 또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또 말라리아, 결핵으로 날마다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이 10,000명입니다. 날마다 1,000명이군요. 네. 어우. 매일 10,000명씩 죽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위해 치른 비용인데요. 이제 2003년에 4,800억 달러. 달러. 네. 달러입니다. 달러. 네. 그리고 그밖에 군비에 사용한 그런 금액을 살펴보자면 이제 2004년에는 5,900억 달러. 네. 그리고 2005년에는 8,100억 달러. 점점 올라가네요. 네, 상승세인데 2004년에서 5년에 좀 급격히 많이 뛰었죠. 그리고 2006년에는 이제 9,400억이네요. 거의 뭐 1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돈을 군비에 썼어요. 근데 이제 공적 개발 원조 ODA 자금을 한번 보자면은 아까 2003년도에 1,630 달러, 1,630억 달러. 네. 그 다음에 2004년에는 1,970억 달러, 그리고 2005년에 2,760억 달러, 그리고 2006년에 2,270억 달러. 오히려 줄었네요. 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은 오히려 삭감된. 네. 근데 2006년에 그 군비는 9,400억 달러, 그리고 그 개발 원조는 2,270. 거의 한 4배 정도, 4배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비용 차이가 되겠네요. 과연 평화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예, 미국이 전쟁에 투자한 돈과 공적 개발 원조에 투자한 자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제프리 삭스는 빈곤과 결핍을 줄이는 일이 결국은 테러리즘을 억제하는 길이라고 말했죠. 네. 테러리즘에 대한 군사적 접근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테러리즘을 숨기고 있는 사회의 근본적인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극단적 빈곤, 일자리와 소득의 결핍,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의 거대한 결핍,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 등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파키스탄 같은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면 9.11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교수님이 저한테 고민해보라고 숙제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War to Poor or Poor to War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 때문에 빈곤한지 아니면 빈곤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였는데
저는 아직도 사실 고민 중인데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먼저. 네. 근데 삭스 교수 주장대로라면 푸어 투어, 가난해서 전쟁,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겠네요.